이제 허경영 총재께서 그 이제 출산수당, 결혼수당 이게 주자라는 거는 지금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 액수는 턱없이 모자른데. 안 줍니다. 결혼수당은. 네, 결혼수당은 안 주지만 이제 무상보육이네. 그다음에 출산 또 보조금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장려금도 주고. 전부 내거 그다음에 그 노인 수당도 주잖아요. 네, 노인 수당은 20만 원씩 주게 된 것도 내가 예. 70만 원 준다는 것 때문에 모방한 거예요. 예,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팽창 예산을 한다는데도 국가 예산이 400조가 좀 안 됩니다. 그죠? 예, 390조. 예,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 하고도 100조가 남는다고 그러는데 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암만 많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도 그 숫자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금 70만 원씩 주자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죠. 예. 박 대통령 지난번 공약에 뭐였어요? 65세 이상 누구에게든 20만 원을 주자 했는데 재원 마련이 안 돼가지고 하위 70%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구자적인 뭐 해안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원 마련 방안은 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말이죠. 4대 강의됐던 간접 사회 SOC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토지에다 많이 투자를 해요. 이제는 젊은이들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내년에 SOC 예산은 줄어요. 내년에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각 지자체가 지방 예산을 일단 국가가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제 방법은 전체 국가 예산이 정부에서 국세로 전부 바꾸는 거예요. 지방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지금 지방세가 있는 한 지방에는 세금 걷어 가지고 자기들이 쓰면서 국세에 돈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는 국가 살림을 마누라가 일부 하고 남편이 일부 하면 가정도 망해요. 네. 근데 국세하고 지방세가요 비율이 8대2로 지방세 그렇습니다. 비율이 낮아요. 낮는데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국가에서 게. 그 종합적인 거를 컨트롤하면 됩니다. 지방세라는 세목 자체를 없애야 돼요. 젊은 그렇습니다. 분들은 허경영 전 총재가 이 대통령이 된다면 참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할 것 같다라고 군대 생각을. 가는 것도 모병제니까 월급 200만 원씩 주고. 아니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얼마 받는데 군인들 월급이 10만 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군인들 월급도 미국처럼 모병제로 해서 남의 아들을 데려왔으면 200만 원씩 줘야지 왜 노동착취를 합니까? 지금요? 절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 세금을 지금 관리하는 거 보면 150조 정도가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비슷하게 공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라고 했던 트럼프가 있는데 사실 듣기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넬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사실 기성 정치권을 공격하는 데선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질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 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남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나하고 다른 점은 저 사람은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을 공략하고 못생겼다는 둥 이렇게 여성을 공략하는데 나는 인신 사람을 공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책만 하죠. 그게 차이점이고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클린턴을 대통령을 한다면 물론 되겠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 미국 방위산업체의 앞제비 노릇을 하게 되고 한반도 분쟁을 일으키든지 남중국 해를 일으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은 세계의 미국의 무기 재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거든. 그걸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허경영 총재의 개인 입장으로 미국 대선을 저희가 봤는데요. 근데 자수성가는 아니에요. 워낙 돈 많은 집안에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그래도 자기가 그 기업을 일으켰죠. 지금 허경영 씨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이게
웃음은 지금 가수로서도 그렇지, 활동하셨는데 가수, 예. 가수로서가 더 지금 만족하세요?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수가 하는 거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느라고 한 거고 네. 실제는 이제 대통령이 되려니까 네. 젊은이들과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 하루 전화가 만 통 와요. 아, 그래요? 전화를 받는데 네. 그 하루 만 통을 밤 12시까지 받아주고 네. 하루 자살하는 사람 한 200명을 내가 살려요. 아, 네. 내가 상담을 다 해주죠. 네. 그러면 얘들은 내가 대통령 돼도 내가 통화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세월호가 참사됐다. 그럼 걔들이 배 안에서 대통령한테 전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받으면 헬기 타고 쫓아가서 해 특공대들 UDT들 침투시켜서 다 살려내요. 말하자면 그런 게 다른 점이지. 워낙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 통의 전화를 받으시고 하루 한 만여 통이 오죠. 200명을 살려주시고요. 혹시 전부터 말씀하셨던 일관성이 있어서 여쭤본다면 공중부양도 요즘 가능하세요? 공중부양 숙지법은 유튜브에 허경영 강연을 치면은 네. 공중부양 숙지법 강연도 하고 네. 많은 뭐 미래 세계 우주의 원리 뭐 여러 가지 진리 뭐 이런 걸 강의하는데 네. 그 강의가 전 세계에서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공중부양을 직접 공중부양이나 축지법도 강의를 하죠. 강의는 하시고 강의도 하고 실제 하시지는 또 보여도 많이 좋고. 아, 그래요? 예, 뭐 이런 실내에서는 네.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스튜디오 아니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요. 예. 그 또 방송에서도 올라가서 해준 적도 있어요. 참 오시면 재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산을 올라가면은 네. 일반 사람보다는 한 몇십 배가 빨라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때요, 트럼프하고 우리 허 총장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네. 요새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 신조어가 생겼거든요. 뭐냐, 정치인을 얘기하는 폴리티션하고 엔터테이너하고 내가 만든 거죠. 합성어가 되었고 내가 세계에서 폴리테이너라는 폴리테이너. 그 신조어가 생겼는데 우리 허 총장님도 먼저 만들었죠. 뭐 폴리테이너죠? 네, 나는 옛날에 폴리테이너로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폴리테이너. 네. 요새는 또 유토피아하고 허경영을 섞어가지고 허토피아. 네. 노래가요. 이 굉장히 콜미라는 노래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렇습니다. 전국 차이는 1위를 했죠. 노래는 웃음을 주지만 정치는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보면 정치가 네. 유머러스하고 미국의 네. 레이건 같이 유머러스하지 않으면은 네. 정치는 싸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정치를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네. 유머러스하게 하게 되면은 네. 모든 국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도 그렇죠.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전화 만 통씩 받는데 왜 지난번 선거 때 0.2%?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가 아니고 네. 그거는 내가 개표를 중단한 거고 네. 내가 그거는 불법 선거다 이래가지고 네. 이의를 제기한 거고 그래서 뭐 어디로 들어갔고 그러나 내 지지는 그 당시 인터넷에서 33.8%. 아, 1위. 그래요?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공중부양을 하고 어떤 거 어쨌든 사라져버렸네. 그것은 어떤 내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중단된 거지. 그건 뭐 표가 내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굳이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표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붙을 때는 그 표가 이번엔 트럼프가 저렇게 프로테이가 나오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다음에 출마할 때는 아마 현재 인터넷에서는 여야 후보보다 한 1000배 인기가 있어요. 네. 1000배 정도. 예상 득표율이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내가 볼 때는 다음 대통령이 나간다면은 내가 한 55% 나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여야의 후보를 상상 외로 제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이 되니까. 웃음을 주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네. 그 사람들은 내나 똑같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워낙 정치가 깝깝해가지고요. 혹시 깝깝합니다. 총재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다. 그렇지만 총재님이 한테 진지해지고 싶진 않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요? 나는 웃으면 되는 젊은이들 겁니까, 앞에 저희는? 너무 어른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 정치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 사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허경영식 공약이다라고 얘기한 게 마치 포퓰리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근데 들리실까봐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주면은 네. 이게 트리클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위에만 부으니까 트리클 다운을 하니까 네. 그 경제 원리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하인제 이 경제 원리나 네. 저 하이에커의 경제 원리나 이 하인제의 경제 원리가 지금은 모두 적용이 안 되고 네. 허경영의 경제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리들이 나쁘니까 네. 아직까지도 카인제나 하이에커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요새 우리 허 총장님하고 비슷한 행각을 보이는 분이 강용석 씨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강용석 씨를 좀 영입해갖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강용석 나는 누구를 고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여야 정치를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아요. 대선 때도 내 공약만
이야기하지 네. 인간을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는 절대 안 씁니다. 아, 고소왕은 네. 그런 영입 대상이 왜냐하면 아니다. 인간 한 사람이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겨냥해서 승리를 하겠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면은 절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 하기 정말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은 고소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알겠습니다. 한 여인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토론 한 여기서 시간에도 부족하겠어요. 예, 네. 내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뭐, 말씀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종 이제 불러주시면은. 네. 아, 네. 앉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야당의 단체장이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년 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무상복지 정책으로 청년 세대들을 현혹하지 말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저보다 훨씬 더 포퓰리스트가 있는데 그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번 대선 때 65살이 넘으면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희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다니까 온 동네가 나서가지고 빨갱이 표를 돈으로 사느냐.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 허경영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아요. 국회의원 또는 일부 네티즌들이나 사람들이 허경영 씨를 보고 웃습니다. 우리가 허경영 씨를 보고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황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허경영 씨의 정치적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코믹한 점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 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웃어도 일부 정치인들은 웃을 자격이 있을까요? 미친 사람에게도 들어볼 말이 있다고 미친 소리라고 하기에는 지금 정치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 있어 보입니다. 허경영 씨가 정말 미쳤다면 벌써 병원에 입원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인데 왜 우리는 웃기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계없는 사람은 웃을지 몰라도 어떤 국회의원은 허경영 씨를 비웃거나 코미디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가? 종교라고 해서 무속인들이나 이단적 기독교, 사이비, 불교 등에서 일어났던 웃지 못할 사건을 보면 귀신을 쫓는다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거나 돈을 바치라고 사기를 치거나 종교 안에서 성추행과 성범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습고 상식이하인데도 웃지도 않고 있는 사회범죄와 현 국회의원의 추태와 범죄, 언어 행위를 보고 웃음이 나서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정치를 하겠다고 공화당 총질하며 허황되다고 하는 허경영 씨가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이나 국회의원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모습이 범죄하고 있는 현 국회의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발언이 시원하게 사람을 오히려 웃게 해주지 않습니까? 허경영 씨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짓이 바보 같은 짓이라면 곧 그것은 일부 현재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이며 추한 모습을 꼬집는 연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비웃는 당신 위정자는 국민을 웃기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허경영의 황당 공약 재조명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자, 오늘 하루 종일 그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던 허경영 씨, 그 고가 자신의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서 예. 뒤늦게 예전에 그 기행들 뒤늦게 알려지고 근데 황당 공약을 재조명한다는 건 그게 황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뭔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과거에 이제 나름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예, 예. 대선 출마하면서 했던 공약들이 다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대선 TV 대선 광고 잠깐 보고 가시죠. 예. 자식 눈치 안 보고 또 세월 안
예. 자, 저게 그 TV 광고였었는데요. 당시엔 좀 황당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저게 현실화 됐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저 그 60세 이른바 노인수당이 2013년에 기초연금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뭐 후퇴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예. 자, 또 다른 공약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팍 줄이겠다. 하지만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대선 출마하면서 100명까지 줄여버리겠다. 200명 남겨놓고 예. 이런 비슷한 공약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 맞네요. 청년 중소기업 입사하면은 상당히 그 금전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예. 불과 얼마 전에요. 새누리당 총선 패배한 뒤에 앞으로 2년 동안 청년들에게 900만 원을 좀 만들어주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사하면 왜 목돈 만들어준다는 정책도 어저께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공약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신혼부부 1억 지원하겠다라는 얘기 많은 신혼부부들이 솔깃했었는데 예. 몇 년 전에 2014년에 야당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예. 현실화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예. 뭐 인물에 대한 논란은 떠나서 황당해 보였던 공약이 아무튼 현실적으로 이렇게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아마 허경영 씨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따라해?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군요.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경영 씨, 대선 출마한다 그랬어요? 네, 대선 출마 16대 때도 했었죠. 16대 때는 야당 후보에 이제 양보를 했었지만 출마했었고, 예. 이제 18대 때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지율도 0.16%에서 18대 때는 심지어 0.40%까지 확보를 했어요. 9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하겠답니다 하면서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33대 공약을 33대 공약이요? 네, 내세웠는데 사실 이거 보면서요. 예. 조금 황당하다 혹은 현실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속 시원하다. 아니 그게 재정 확보만 정말 된다면 이거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씩 보면 국회의원 너무 많다. 100명 축소하자. 결혼하면 1억 지원. 주택자금 무이자로 2억 원 빌려주자. 네, 중고교 때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만 하자. 그리고 강력범죄 외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의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받아서 그거를 복지 재원으로 그거 쓰자. 나름 괜찮은 것 같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유엔 본부를 한국 판문점으로 옮겨서 한반도 전쟁을 막자. 그러니까 사드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기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국가에서 관리해서 국가가 구매해서 긴급할 때 기다리지 않게 하자. 행복추구권 보호해주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결혼, 그러니까 생일 때요. 본인 집으로 케이크랑 금일봉 10만 원 주자.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1,000만 원 주자.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름대로 그 안에 보면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있는데 이런 물론 이제 강력범죄 외에 어떤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형 주자 말고도 지금 예산이 400조 원인데 200조 원을 너무 국회의원 지원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 헛돈 200억 원을 복지재산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약이 실효성 있는지 몰라도 공약이 이렇게 심플해야 됩니다. 귀에 딱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런 게 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선 경쟁에 이런 사람들을 들어줘야 국민들이 정말 웃음이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설사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벤치마킹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나온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방금 이제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잘 보면 외국의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외국의 것을 약간씩 바꾼 거예요. 지금 볼까요? 재산 비례 벌금형이다. 이거 외국에서 하고 있는 일수 벌금제고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 유럽에서는 본인이 잘하는 3과목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잘 보면요. 한국 판문점으로 유엔 본부 이전하자. 그거는 자유총연맹 회장이 이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김경재 총재가 하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또 보면은 장기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매매. 그러니까 장기를 국가에서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장기를 솔깃한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국가가 장기를 어디서 사는 겁니까? 그럼 어디서 사나요? 이게 불법으로 사야 되는 거군요. 굉장히 지금 아까 심플하다고 하셨는데 안 심플해요. 보면은 허당스러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솔깃해 보이죠. 잘 들여다보면 외국의 걸 따오고 그리고 이 장기를 구매해서 그럼 구매는 어디서 하는데라고 물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 진짜 빌공짜, 약속.
비지만 재미를 주는 거라면 괜찮지만 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장기 매매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유머가 생각이 있잖아요. 이분은 이분 축지법 안 쓰는데 축지법 쓴다고 하고 뭐 예. 공화당과 같이 합작해가지고 맞아요. 뭐 신동욱 내가 씨하고. 하고 또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뭐 콜미 해가지고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작곡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 공약이라 하더라도 예.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개그맨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댓글을 좀 찾아봤더니 네. 예. 정말 요즘에 웃을 일 없었는데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뭐 이런 예. 댓글도 있고 저는 이분의 재력도 놀라운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하려면 3억 원을 기탁해야 돼요.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15% 이상의 표율을 얻어야 전액을 어떤 반환받고 예. 보전받고 10에서 15%를 득표해야 50% 보전되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1%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좀 허황되지만 웃음을 주려고 나오는 것 같고. 허경영 씨가 옛날에 얘기했던 이른바 자신의 공약이 지금 정치권에서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지금의 기존 제도권, 정치권이 너무 못하니까 다시 또 이 허경영 씨가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요. 신동욱 씨가 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참 우리 허본자 허경영 예. 씨의 그 성경 지명을 보면은 참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맞아요. 뭐 모병제라든가 이 줄이는 국회의원 수 줄이는 근데 예.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건데 저 위에 거 뭐 다 이제 뭐 지금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예. 자 밑에가 저는 굉장히 관심을 보고 왔어요. 예. 예산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 선거 표절 150조 뭐 절감하고 지하 예. 경제 이제 활성화해서 나온다 그러는데 저게 또 우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참 뭐 그런 어떤 자기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성경 지명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거를 읽게 되네요. 그래서 예. 97년 말고 또 15대 때도 나왔잖아요. 예. 그때 공약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 다 엉터리 공약처럼 그 당시에는 비웃음을 많이 샀는데 저기 지금 밑줄 쳐진 분들은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공약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에 대해서 뭐 전혀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아니,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왜 굉장히 나름의 의미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겁니까? 예. 그 당시에는 황당한 공약이라고 다들 비꼬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꽤 실시가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부분 거는 꽤 많이 됐습니다. 출산수당, 무슨 노인수당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혼했을 경우에 그걸 호적에서 이혼 기록을 삭제해준다. 이거는 예. 아마 향후 한 10여 년 사이에 이혼 가중이 꽤 늘면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미래를 내다본다는 느낌도 확 드는데 예. 물론 뭐 아직 최근에 지난 대선 때도 약간 공약처럼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황당한 건 있긴 있었습니까? 무슨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수당으로 예. 1억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글쎄요. 워낙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1억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예.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꼭 황당하다고만은 받아들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성 제도권이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 또다시 허경영 씨가 주목을 받는데 약간 등골이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직접 허경영 씨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허경영을 왜 따라해? 이게 오늘 제목인데 뭐 따라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따라한 게 뭐죠? 노인수당 따라했죠? 안철수가 따라한 게 그 사람은 100명을 축소해서 200명을 하겠다는 거야. 성남시장과 서울시장 청년수당이죠? 청년수당 따라하고 경기지사가 이거 따라한 거야. 근데 전부 다 조사를 해보면 허경영 공약 외에는 나올 게 없어. 중요한 거는 내가 25년 전에 다 공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퍼날라야 돼. 많이 알려야 돼요. 그 이미자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불러서 히트 쳐버리면 그게 이미자 노래가 돼야 안 돼. 예, 또 이제 시민들이 저거 보고 또 허경영 씨에 대해서 또 과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럴싸하긴 하지만 뭔가 또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우리 보통 뭐 얘기하면 야 내가 돈 많이 벌면 너 집 한 채 사줄게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저는 허경영 씨의 그때 그거는 공약이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약이 되려면 공약이라고 보려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효성이 담보되어 그게 공약인 거지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직접 지급하겠다는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뭐 국회의원, 저 따위로 할 거면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 한 50명도 충분해. 이런 말을 한 국민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내 공약을 따라한다? 그거보다는 그때 그거는 공약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우리가 기존의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나머지 야 국회의원들 뭐 다 없애버려 내지는 절반을 줄여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게 마치 이제 현실화된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는 허경영 씨가 무슨 대단한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인구 감소, 뭐 출산율 저하,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복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OECD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 강화는 필연이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당시 정치인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만 공약으로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말을 할 수 없었던 거고 허경영 씨는 그냥 던지니까 거기다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정치 혐오증에 편승해서 국회의원 줄인다 이런 일종의 포퓰리즘이고 이런 것까지도 내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허경영 씨는 뭐 내 눈을 바라봐 이러면서 병이 낫는다 이렇게 좀 황당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좀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20대, 30대가 폭발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폭발적은 아니죠. 20대, 30대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회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지금 뭐 33대 공약을 냈는데 저는 여기서 유의점이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내년 대선에서 분명히 승리하는 그런 기반의 기초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중추 역할을 하고 이런 허본자가 나와서 또 다시 반향을 일으키고 이럴 때 유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기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거 기존의 정치인들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되는데 이 허경영 같으신 분이 위기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허경영 현상이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도 어쨌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총재가 또다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3가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요. 공약이 화려합니다. 네, 내년 대선에 아마 또 허경영 씨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장소가 이화여자대학교인데 거기에서 본격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약 33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것처럼 줄줄이 있는데 이 면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죠. 결혼 수당을 1억입니다.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 계속 다 주장했던 겁니다. 결혼하는 순간 1억을 저 지급입니다. 하고 출산할 경우에 이제 3천만 원씩 이제 바로 직결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부들에게 있어서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도 또 수당을 공급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이제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에 이제 액수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50만 원대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 70만 원이고 지금 1,300조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이거 이제 무이자, 융자로 이제 전환하는 시간을 두고요. 하겠다라는 거고. 신용불량자 같은 게 있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 회생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20년간 무이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또 주택도 2억 같은 경우에 무이자로 이제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혼부부들은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 33조의 알짜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내년 대선에도 또 뭐 하루하루 화두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안 알려져 있으나 그냥 공약만 봐서는 일반 시민들이 좀 이런 공약까지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생일을 맞은 사람한테 10만 원을 가족마다 주고 뭐 장래가 있을 땐 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공약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허경영 씨가 15대와 17대 때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번 2016년의 공약과
이전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노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늘었고요. 네. 부부가 받을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출산 수당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네. 결혼 수당은 5천만 원에서 무려 1억 원으로 두 네. 배가 올랐습니다. 자, 쿠폰 5년간 100만 원 지급하는데 청년 수당으로 3년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네. 그러고 보면 지금 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경제가 그만큼 이렇게 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것인지 다 많이 올랐어요, 금액이. 네. 오르긴 했고 이제 노인 수당 같은 경우는 허경영 씨가 늘 자랑하는 부분이죠. 자기가 했던 것들을 어쨌든 액수는 줄었지만은 월 20만 원씩 그 어르신들한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7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저 바우처 지급 역시도 지금 이제 청년들에게 서울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 봐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다 맞고 시간이 갈수록 나의 혁명공학이 더 맞을 것이다.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듬으면은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 허황된 공약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쿠폰 같은 경우에도요 그 전라도 목포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3,000원짜리 그 목욕탕 쿠폰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일주일에 2번이면 1년으로 모으면은 꼭 100만 원, 5년간 100만 원 안 가라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비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목욕탕 업소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활성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부작용도 있지만 물론 깡에서 현금으로 써버리고 하지만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서 정부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공약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예. 이 지금 혁명 공약을 위해서 예산을 200조 원을 들이면 될 것 같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예산 한 400조 조금 넘는 돈 중에 절반을 이렇게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국방비는 어떻게 하고 SOC는 어떻게 합니까? 뭐 좀 황당하게 들리긴 하지만 문제는 워낙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참 이제는 좀 솔깃하게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래요. 누리꾼들만 하는 얘기 아니라 그럼 200조 어디서 마련할래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얘기한 게 국회의원 숫자 100명 줄이겠다. 지방자치단체 하는 일 없지 않냐. 그렇죠. 그거 다 없애겠다. 또 정당들도 지금 얼마나 지금 정치권에 실망을 많이 한 겁니까? 정당 지역은 다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벌금들 같은 경우 범죄자들 경제사범들 막 수십억 수백억을 했는데도 그냥 우리 황제노예 가고 끝나고 면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추징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물리겠다. 그렇게 해서 200조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허경영 씨가 저희 뮤직비디오 나오는데 눈에서 레이저 쏘고 뭐 본인이 막 공중부양한다고 축치술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워낙 허황된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세련되게 다듬은 사람이 나오고요. 조금 더 정말 그럴듯한 얘기 나오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필리핀의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 얼마나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행동을 하고 있지만 국내 지지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말란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정치권들이 진짜 각성해야 돼요. 허경영 씨에게 솔깃하는 누리꾼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지금 허경영 씨가 얘기하니까 허황되게 보이지만은 이게 이걸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로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까지 갔던 기본소득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김종인 전 대표가 한번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맞춰서 무조건 그 월 200만 원에서 생활할 걸 갖다가 지급해버리자는 거죠. 국가에서. 모든 복지금을 갖다가 종합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무슨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설득력은 안 갔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너무나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게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워낙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설득력을 또 지지를 인기를 넘어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15대, 17대 때의 그 대선 득표율이 계속 올랐어요. 지금 근데 공약 뭐 말씀하셨지만 허황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 국민들 입장에서 좀 솔깃한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15대 대선에서는 득표율이 0.15%였다가 이제 17대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무려 0.4%입니다. 많이 올랐고. 그렇고 방금 비영삼 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번 3가지 공약 중에서 저는 결혼 수당 같은 것들은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수는 분명 1억 원은 아닐지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대선에도 0.4%라는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수당, 그다음에 출산 수당, 그다음에 지금 동아일보가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 기농 작업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합치면은요. 얼마든지 이 정도 지금도 기농수당이나 농촌으로 가고 다는 사람들한테는 2-3천만 원씩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잘 다듬으면은 허황된 것만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허경영 총재의 대선 행보가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파격적일지 궁금합니다. 과거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세금 포인트,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을 꾸준하게 낸 사람은 특혜를 주는 거죠. 신용 등급도 높아지고 모든 게 높아져요. 융자도 보전금 없이 담보 없이 융자가 되고 일반 형사범에서도 형에 감면돼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 국가 책임제입니다. 청년이 취업을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건 이제 없어요. 책임을 지고 취업을 시켜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성남시장하고 박원순이가 허경영 공약 전부 표절한다고 뉴스에 나왔대. 황당 공약이긴 하지만 왜 국민들이 솔깃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의 정치인들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상원 의원이 인구 3억인데 1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거든. 우리는 하원이 없어지고 이게 상원입니다. 상원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잖아. 그 사람들 인구가 3억인데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땅덩어리가 98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나라가 9만 6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약 100배입니다. 땅덩어리 100배, 인구가 6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이 미국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면서 무보수 명예직이야. 무보수요? 예, 국회의원 보좌관이 3,000명입니다. 한 사람당 약 10여 명씩 있는데 국회의원을 보좌관은 자기가 후원금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딸을 둬도 괜찮고 와이프를 보좌관해도 돼요. 그 대신 국가가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300명에다가 보좌관 3,000명, 보좌관 비서 운전수까지 이것을 우리는 자기 개인의 후원금으로 유지하게 해서 국가 예산을 줄여가지고 1년에 400조 국가 예산을 200조를 줄이고 또 전국 교도소를 거의 없애가지고 하나만 남겨놓고 강력범만 들어가고 나머지 뭐 기업인들이나 모든 범죄자들은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1년에 약 100조 정도 세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죄수들을 감옥에 갖다 놓고 호텔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받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벌금을 걷어들이면 1년에 300조.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가 1년에 벌어들인 거 이래저래 해서 1년에 약 400조 정도를 국민들 통장에다가 꽂아주는 거야. 그래 국민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의원 없애야죠. 지자체 단체장 임명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도 몇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다 전략해서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정치혁명입니다. 국회의원 100명 해도 충분해요. 예. 영국은 헌법도 없습니다. 영국은 헌법이 없어도 나라가 잘 굴러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헌법 싸움하고 있습니다. 헌법 싸움. 뭐 방공법을 없애야 되느니 뭘 해야 되느니 이런 모든 것이 헌법이 없어도 굴러가는 나라가 영국인데 우리는 맨날 국회가 법도 만들지 않고 싸움만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이 들어간다. 지자체 과도한 세금이 들어간다. 지자체 단체장 선심성 예산이 서울시가 6조면 되는데 세금이 연간 서울시 예산이 23조입니다.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가 예산의 얼마입니까 이게? 15%예요. 15%. 네, 그래서 정치혁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면은 20살 이상에게 이 배당금을 통장으로 매월 꽂아주면은 원래 한 150만 원 돈이 들어와요. 직장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도 월 150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세금을 줄여가 예산을 줄여가 절약해서 국민들 통장에 꽂아주니까 소비가 일어나니까 경제가 사는 국회라는 이름을 없애고 이제 민의회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미국은 국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국은 대통령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한테만. 그럼 미국은 의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가 돼야 돼. 의회. 그러니까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라는 글자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의원이 되고 지방의원을 없애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의원 100명이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의회 민의의 정당이지 국회 정당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잘못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전부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바꾸고 그냥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제를 하게 되면은 출세게 돼요. 패거리가 생겨요. 자기 지역이 부산이면 광주면은 광주의 그 지역 의원 국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 올라면 당에서 정해버리면 그냥 그 지역은 배신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에 끌려다녀. 당에 어떤 고용이 돼가지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살림을 해. 표는 지역에서 얻고 정치는 당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원하는 민심을 정부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당론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당제는 없애고 무소속제로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소신제. 정당이라는 중개상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옛날엔 무역회사를 통해서 했어요. 지금은 직구를 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직구 시대에 중간에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중간에 정당이 존재하거나 백화점이 존재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에 백화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중한 이익을 뺏어가는 거예요. 국회가 그 정당을 둠으로써 정당은 사적 집단이에요. 국회는 공적 집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적 집단이 공적인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가져가고 당정회의라고 그래요. 정당회의입니다. 정과 당의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당이 정치를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당정회의를 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는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정과 당의 회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이라는 매개체를 없애고 정부와 의원들이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 시대가 오지 않으면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과도기 체제예요. 정당제도는. 과도기 체제. 내가 지난번에 2015년 9월 24일 날 MBN에 출연해가지고 트럼프가 16명 공화당 후보 중에 꼴찌였어. 그때 미국은 트럼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MBN에 나옵니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예언했죠. 2015년 9월 24일 MBN 뉴스 파이터에 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라냐. 트럼프가 허경영 당신을 닮았다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가 공화당 16명 후보 중에 꼴찌였어. 0.1%.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 꼴찌지만 공화당에서 후보로 뽑힐 것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서서 당선될 거다. 힐러리를 이긴다.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우리나라 핵전쟁이 일어난다. 힐러리가 되면은 힐러리는 방위산업체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요. 그 방위산업체는 미국의 핵무기나 무기들이 너무 낡았어. 그 재래식 무기야. 중국은 전부 핵무기가 새 거야. 그러면 그 흠무기가 새 거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한반도에다 투하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무기 재고를 없애고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몇십 년간을 몇십 년을 핵무기를 녹이 쓸고 있다 이거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힐러리한테 돈을 주고 앞으로 한반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막으려면 트럼프가 붙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내가 했듯이 미래는 엽기 시대입니다. 기득권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러나야 돼. 기득권 시대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갈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테말라의 모랄레스가 0.1%로 나섰다가 대통령이 됐어. 그것도 엽기적이야. 필리핀의 두테르테 엽기적이야. 미국의 트럼프 엽기적이야. 한국의 허경영 엽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엽기 시대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기득권들이 나와서 전부 참패하는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여러 당들이 있지만은 이런 당들이 엽기성을 못 가지고 언제나 기득권을 감싸는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민중이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 그게 뭐 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뭐 무슨 문재인 안철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주도하는 것 마냥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엽기적인 허경영 같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33가지 혁명 공약으로 나라를 완전히 정치권을 바꿔주길 바라지. 이 정치인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은 완전한 지금 기성 정치권을 바꾸는 거예요. 가서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도 포기하지만 결혼도 포기합니다. 결혼도 포기한다는 것도 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거 못 해먹겠다라는 말할 정도인데 지금 이제 공약 혁명을 보면 결혼하면 1억, 주택 구입 2억. 그러니까 결혼하면 3억이지. 예, 출산 시 3천만 원. 그 주택 구입이 2억은 무이자입니다. 예, 이자가 없이. 이자 없이 보증인 없어. 담보 필요 없어요. 주택 구입비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 결혼만 하면은. 그러면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야 우리 결혼했다라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이제 반반씩 돈을 나눠갈 수 있는 혹시 그런 문제?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결혼 주택 자금 2억은 그럴 경우는 돌려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계속 살 경우는 기한이 없습니다. 2억에 대한 기한은 없는데 이혼을 할 경우는 2억에 대해서는 돌려내야 되니까. 이혼하기가 좀 어렵지 조금. 이혼 안 하려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겠네요. 살겠죠. 그 대신 1억은 돌려내는 게 아니고 그 주택 자금은 헤어질 경우에는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총재님이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둘째 낳으면 6천만 원. 6천만 원. 10명 낳으면은 3억. 애만 낳아도 돈도 벌고. 쌍둥이 낳으면은 6천만 원. 쌍둥이 하나 알아낼 거는 예. 결혼식이 비용이 들어가잖아. 네. 결혼식은 안 해도 돼. 혼인신고만 하면은 무조건 3억이 나가는 거지. 뭐 결혼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고 신고하면은 돈을 국가에서 줘. 그럼 결혼식은 생략할수록 더 빚을 안 지고 살 수가 있잖아. 맞습니다. 젊은이들을 3억이라는 돈으로 빚을 안 지고 결혼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리고 또 여자가 직장 가면 전업수당이 나와. 전업주부 수당이나 100만 원씩 나와. 아니 그 취업을 하면 거기서 받는 월급 말고 100만 원. 취업을 하면 100만 원이 안 나오지 여자가. 부인이 취업을 안 할 때는 100만 원이 나오지. 그러니까 주부일지라도 나는 100만 원을 받는 당당한 여성이다. 여성이 되는 거야. 전업주부 수당. 전업주 수당. 결혼하면 3억. 또 월 100만 원. 괜찮잖아 여자. 이게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남자는 안 나오지만. 네. 아니 남자는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여자는 그래도 안 나가도 100만 원 수입이 있으니까 그 주부들이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을 국가가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런데 젊은이들은 남의 먹게 해놓고 장가도 못 가게 해놓고 골방에 고시방에 처박아놓고 어른들은 가서 술 마시고 골프나 치고 해외 놀러나 다니고 우리나라 골프장이 젊은이들 갑니까? 전부 중년층들이야. 근데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결혼시켜야 될 돈을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거지 만들어 놓고 저 어른들은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기생노름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 국회의원들 말이야 해외 가서 말이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국가 예산이랍시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말이지.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 국가 돈을 가지고 국민이 그거 하라고 세금 줬습니까? 절대 그 문제가 있어요. 국가에 도움이 안 돼. 젊은이들의 미래에 돈을 투자해야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니까 이걸 내가 25년 전에 인구 절벽을 내다보고 25년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 결혼수당 하고 출산수당을. 그러면 25년 전에 줬으면 지금 인구가 1억이고 국민소득이 5만 불 됐어. 근데 그때 미친놈이라 그게 뭐 결혼하는데 뭐 1억을 줘. 애 낳으면 뭐 3천만 원을 줘. 저런 정신병자가 어딨냐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지금은 늦어요. 그때 줬으면은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이야.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고 나면 사드 배치하자고 그래. 근데 지금은 사드 배치하자는 사람보다 하지 말자는 사람이 더 많아. 맞아. 맞습니다. 꼭 우리는 뭐가 제방이 터져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뚝을 쌓자고 하는 거지. 그래 우리 민족은 내가 필요한 공약을 하고 그때 맞는 공약을 했는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안 빨랐습니다. 맞죠? 네. 그 총재님에 대한 또 동영상 유튜브 치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강연 치면은 1052회의 동영상이 있어.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또 특이한 게 적중 예언가라는 또 하나의 이제 닉네임이 또 붙으셨어요. 그래서 뭐 4개 또는 10개 또는 10년 후에 적중 과연 맞았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혼수당 주는 것만 지금 따라 안 하지. 청년수당 주는 거 25년 전에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100만 원 5년간 3년간 그 다음에 5년간 그 중소기업에 있으면 창업자금 3억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줘. 그러니까 3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게. 중소기업에 5년 있었으니까 그 기술로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또 나와서 창업하게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대기업 가는 것보다 낫게끔 이런 걸 해줬는데 그거를 지금 성남시장이나 서울시장이 좀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공약은 안철수가 국회의원 100명 뭐 줄이겠다, 그건 200명을 하겠다고 그랬잖아. 좀 비슷하게 따라한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들 20만 원씩 줬어요. 내가 70만 원 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 공약을 아예 한나라당 그 성대본부에서 갖다 놓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했다는구만. 그거 누굽니까 그거. 네,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중간에 이제 우리 허 총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사람은 이제 대통령 못 된다. 뭔가 특별하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정상이야 아니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지 자격이 있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켓몬 한참 유행했었습니다만 그 산토시라는 분이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분인데 그분이 지금 전 세계를 이 핸드폰 하나로 집중하게 만들었는지. 정신 이상자였지. 정신 이상자요? 그래, 정신이 약간 돈 사람이. 자폐야. 아, 자폐야. 자폐한데 이 사람이 그걸 포켓몬을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게 지금은 비정상 시대가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들을 전부 정치를 맡겨서 전 세계가. 그래 이 엘리트들이 뭐 하냐면 엘리트 집단만 먹여 살리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거야. 계속 중산층 서민이 전 세계에서 붕괴가 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 야 이제는 저런 거 뽑아가지고는 우리가 잘 되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뒤집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엽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기득권 시대는 엽기 시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엽기 시대는 획기적인 사람이라 돼. 그러니까 지금 과테말라의 지미 모랄레스가 코미디인데 대통령이 됐잖아. 네. 그 다음에 우리 그저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됐잖아.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 이것은 엽기 시대는 엽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계속 부자들 편만 들어. 지금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압니까? 낮에는 국회의원이야. 밤에는 재벌들 자문위원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법을 만드냐?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을 이 국회에서 계속 만들어.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투쟁 싸우는 척, 재벌을 두드려 잡는 척 하는데 밤마 되면 재벌들의 수종 노릇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왜 부익부 빈익빈이 자꾸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수당 내가 벌써 30년 전에 노인들은 65세가 넘으면 70만 원씩 부부 140 돈이 있든 없든 줘야 된다. 왜? 돈이 있는 사람도 재산 장부상 돈이 있는데 아들도 있고 돈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노인이 용돈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재산 관계없이 70만 원씩 부부 140 그러면 노인들이 말이야 왜 노후가 불안해요? 그 서로 노인 되려고 할 거야. 65세 넘을 때까지. 네. 왜 하냐면은 노후 기간이 길단 말이야. 65세부터 100살까지 살면 40년을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노인들이 10년을 살든 20년 살든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아들하고 아버지 싸움을 붙여. 아들은 직장도 없어. 실업자야. 아버지는 노인이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장가는 뭘로 보내? 그러니까 결혼하면 국가가 1억. 주택자금 2억, 3억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돼.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돼. 근데 서로 부담을 줘가지고 부모를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 만약에 부모를 150만 원 주면은 형제가 5명 있으면 5명이 서로 모시려고 싸워요. 150만 원 받으려고.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괜히 천덕꾸리를 만든 게 우리 법이야. 근데 그 돈은 누가 쓰고 있냐? 전부 이 정치인들이 예산 다 잘라 먹어요. 에?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예를 들어서 출산 지원 자금이 10년간 110조를 썼어요. 국가에서 현재. 110조를 어디다 썼냐? 출산하는 여자들한테 준 게 아니야. 전부 출장비, 뭐 출산 대책회의, 뭐 교수들한테 출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논문 비용 이래가지고 전부 출산하고 관계없는 데다가 110조를 썼다. 근데 나는 110조를 출산하는 젊은이한테 그대로 준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예산을 출산 지원 장려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출산하는데 안 주고 맨 연구비로 다 닦아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출산 정책이 실패. 세계 최저 출산. 그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이게 1순위야. 1위. 세계에서 없어지는 나라. 인구 때문에 없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어서 가자면 유튜브를 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40년, 60년을 기점으로 해서 2천만으로 되는데 2천만. 오히려 중국은 20억이 될 때 우리는 2천만 된다. 그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식모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려. 그럼 이거 뭐 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이걸 했더라면 지금 인구가 1억이야. 국민 소득이 5만 불이야. 노인들 아무 걱정 없어. 100살까지 살아도. 이거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33가지 혁명 공약은 현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못해. 누가 결혼하는데 3억을 주겠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국회의원들은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을 다시 100명을 뽑아야 내가 이걸 하지 누가 이걸 해주겠냐고. 에? 그래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는 내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국회를 비상기획을 내려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이 국회의원들 데리고 무슨 법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또 동영상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리더가 그 리더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똑똑하면 그들이 그 리더의 등을 업고 지들이 알아서 다 해먹는다. 똑똑한 사람 뽑으면 안 된다. 그러면 리더가 혼자 외롭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만 머리가 나쁘면 대통령 측근들이 다 해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 하면 이해했어.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은 이해했어. 이래가지고 대통령 측근들이 이거 해외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40조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가져가서 다 가짜 계약서 해가지고 다 해먹어요. 40조를. 그중에 한 3조 남겨놓고 우리가 37조를 손해봐서 이와 같은데 대통령이 현명하면은 야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거 하지 마라. 그 37조를 우리 청년들한테 투자해. 그래 안 그래요? 자원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자원 있는데 하면 자원을 우리가 왜 개발하나?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거래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지도자가 현명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현명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러니까 분위기를 뭐 IQ 431을 하지만은 일단 여러분보다는 한 1억 배가 좋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트럼프가 2015년 내가 9월 24일 날 MBN에 출연해서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16명 공화당 후보 중에 대선 후보 중에 16번째야. 근데 내가 보고 아나운서가 딱 물어요. 생방송이었어. 16번째 꼴찌 트럼프가 허경영이 닮았대. 모르는 말씀.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다음에 될 거예요. 두고 보시라. 저 사람이 공화당 16명을 제끼고 1등 할 것이고 저 사람이 힐러리를 제끼고 대통령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전쟁이 안 나는데 힐러리가 되면 한반도는 핵전쟁이 일어나. 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됐죠? 그때는 누구도 트럼프를 미친놈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다른 우리나라 지도자나 전 세계 방송들은 누구 편을 들었죠? 100% 힐러리가 붙는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100% 힐러리, 미국 MBC 모든 방송이 힐러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여론조사를 조작하냐? 전부 알고 보니까 가짜 여론조사야 이게. 알겠습니까? 네. 허경영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아주 내보다 더 있는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야가 방송국장하고 무슨 연결이 되는지 몰라도 허경영이가 뒤로 쳐질 거야 아마. 그런데 뚜껑 딱 열면 허경영이가 당선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혁명하라는 거지. 국회의원들 잡아넣으라는 거지. 예. 국회 와가지고 또 국회의원들 잡아넣으라니까 좀 상당히 스릴이 있네. 예. 이제 또 교육 혁명 중에 그 중고교 때 자기 시험은 본인이 잘하는 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수업 과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교육이 해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입시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본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수능 시험이지. 예, 오늘 시험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하길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겠고요. 이렇게 시험 제도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장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혼란이 또 입시학원들이나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또는 예를 들면 또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제도는 가정들이 가계부채가 1,500조예요. 1,500조인데 생활비를 쓰는 것보다 이자를 갖다 내야 걱정스러운 사람도 많단 말이야. 또 집세 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래저래 계산해버리면 생활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절반 정도는 국가가 정리해주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받아요 나는.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게 1년에 40조라는 이자가 나가. 그걸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거야. 만약에 40조가 나가면 이자 내느라고 생활비를 안 쓰면 경제가 죽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자를 은행에 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왜 바꾸냐면 여러 명들이 가계 부채에 내는 돈보다 학원에 내는 돈이 두세 배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계 주부들이 예금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 학원비야. 그래 안 그래요? 네네. 그러면 생활비 쓸 돈을 학원비로 주면 학원은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그 돈을 뒤로 빼. 시중에 돌리질 않아. 그래가 해외로 빼돌려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이 가정에 백화점이나 시장 가서 써야 될 돈을 학원에다 갖다 줘. 학원은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어디로 빼돌려버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이 한 과목만 수업은 다 봤는데 시험은 하나만 봐. 자기 잘하는 거. 음악 잘해서 음악만 봐고. 그러면 에디슨이 서울대학을 어떻게 가노?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험을 쫙 봐가지고 거기 점수가 5,500점이다. 그러면 서울대야. 우리가 알겠죠? 그게 4,800점이다. 그러면 지방대학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잘하는 과목에서 전국에서 그 음악 잘하는 사람끼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대 갈 사람이 수학을 뭐 만점을 받아야 된다. 뭐 영어를 잘해 1, 3은 이게 됩니까? 그래서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요. 잘하는 거 하나만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석권하는 거야. 머리는 우리가 더 좋은데 우리는 서울대학이 세계에서 100등이야. 꼴찌. 왜 그런지 압니까?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뭐 백화점 교육이야? 시험을 한두 개 치는 게 아니야. 수능을 왜 봅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젊어서 좀 놀아야지. 젊은 애들이 사고도 치고 좀 싸우기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애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다리병신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척추병신. 전부 목 디스크. 애들이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애들은 하버드 대학 가는 애들 보면 알지만 운동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양한 걸 잘해야 돼. 그러려면은 한 과목만 시험 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야, 니 중국어 좀 배워라. 그럼 중국어 학원이 잘 돼. 맞아. 야, 너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니까 너 영어도 좀 해라. 너 일어도 좀 해라. 그러면 의학이라도 능통하게 할 수 있잖아. 야, 너 얼마 앞으로 대학 가서 라이센스 받아가 좋은 직장 가려면 너 무술도 좀 배워.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학원을 많이 가게 돼. 근데 그 학원은 지가 가고 싶어 가는 거야. 맞아. 지가 좋아하는 거. 부모가 어떤 권유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간다는. 싶은 거. 내가 뭘 수상스키고 싶다. 그러면 걔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학원들은 숫자는 학원 스타일이 달라질 뿐이지. 무슨 얘기예요? 만약 음악학원은 굉장히 더 치열하겠지. 맞아. 음악학원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왜? 모든 애들이 그 음악 점수가 6년간 음악 점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애들을 10과목을 공부시키고 10과목을 시험 보다가 나중에 수능이라는 걸 하루에 시험을 딱 봐가지고 그걸 결정해버리면 그 하루 동안 배가 아파서 시험 잘 못 보는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어찌 10과목 시험을 오늘 하루 날짜 딱 잡아가 시험을 딱 봐 걔 운명을 결정해버리면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1년 6년간 시험 본 점수 합계는 정확한 거야.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능 시험만 가서 잘 보면 돼?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수능 시험 날 시험 잘못 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걸로 젊은 애들의 운명을 결정지으면 안 된다. 허경 총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묘한 매력이 있어.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세계 자살률 1위야. 근데 어떤 어른도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은 안 나타나. 그런 가운데요. 지금 시국에서 그런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것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기억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여러분 허경영 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허경영 씨가 뭐 그 이후에도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도 뭐 예능 방송에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요즘은 많이 이제 기억에서 잊혀질만 하죠. 그런데 당시 했던 얘기 2012년 대선 임박했을 때 한 인터넷 온라인상에 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향후 5년간은 한풀이 정국이 될 그래서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을 까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일단 드리는 게 이게 저희가 무슨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당시에 이 발언이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연치고는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미리 언급했다. 예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아예 허경영 씨가 가끔 과거에 했던 얘기들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했던 것 같은데 네. 은연중에 정치권 공약으로 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아니 뭐 5년 못 가고 그냥 임기단축 개헌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했던 얘기가 하필 또 지금 이 시기하고 딱 맞물려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했었던 게 또 맞네요. 참 이거는 신기하네요. 그냥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거 정도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신기한 게 아니라 네네. 제 포인트는 5년을 다 못 맞춘다는 데 포인트 있는 게 네. 아니라 저 허경영 씨 얘기 초점은 한풀이 정국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네. 한풀이. 네. 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둘 다 보수 정부인데 뭐가 한풀이가 있을까? 근데 네. 실제 작년 올해 보면은 보면 뭐 방산 비리머리 물론 당연히 파헤쳐야 될 거입니다만은 그동안 뭐 박근혜 정부 박근혜 검찰에서는 MB 정부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MB 전 정권에 대해서 저 칼을 들여댔던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무슨 얘기인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5년 동안 한풀이 정국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못 채울 것이다. 네. 그 한풀이의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견 맞아떨어지는 국면이 있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한풀이라는 게 우리 네네. 통상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보면 국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이른바 미납 추징금을 갖다가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소급 입법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법률가들이 이거 소급 입법인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 통해서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부분들 또 MB 정권에 대해서도 한 2년 동안 탈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보면 한풀이 정국이라는 부분이 그 전혀 허경영 씨의 그 진단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 저는요, 허경영 씨의 뭐 예지력 이런 데로 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김씨가 끝난 이후에 정권이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세 정권에서 두 정권에서 지금 탄핵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촛불 시위로 거의 초주금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지금 살아나서 임기를 마쳤지요. 이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삼김씨 이후에 정권을 끌어가는 어떤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한국의 정당 시스템이 취약해서 정당보다는 대선 후보라는 대통령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냐. 안 그러면 대선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이미지나 또 그들이 가진 어떤 선동 이런 부분의 한계에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체제의 한계냐 인물의 한계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삼김씨는 지금보다 훨씬 덜 민주화된 시대에 정치를 했지만은 자신들이 잡았을 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20년도 더 지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상김씨라는 강력한 집권 기반을 가진 정당이 있는 사람, 뭐 따지면 양김씨죠. 양김씨 이후에는 거의 정권을 갖다가 운영할 만한 민주적인 정당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거기에서 리더를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지 못했고 또 선거에서 검증 능력도 형편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제가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허경영 씨에 대해서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좀 허경영 씨 하면은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또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초한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그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한다고 막 자기가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그 뭐 예능 프로그램이었던가요? 그 공중부양 혹시 시도했던 영상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영상 보시면
아무리 봐도 이게 공중부양이 아닌데 저 보세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발차기 앞으로 하면 이게 공중부양이다 하면서 쭉 보세요. 근데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 비틀비틀합니다. 네, 저를 못 견뎌요. 몇 초를 못 견딥니다. 네. 그래서 저런 모습도 많이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되면서 저 보세요. 공중부양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허경영 씨가 약간 좀 괴짜 기질이 있고 허무맹랑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요. 그 위키트리라는 그 온라인상에 인터뷰했던 그 얘기를 마저 듣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보면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시죠. 아니, 허경영 씨가 얘기하니까 뭔가 예지력 있는 얘기로 들리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얘기죠. 네네. 3년 지나고 나면 레임덕 오고 레임덕 오면은 뭐 임기 말쯤 되면은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라든가 촛불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허경영 씨 발언에 주목하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혼돈의 시대에는 메시아 같은 어떤 존재를 기대하게 되고 뭔가 우리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기대하게 된다. 뭐 이런 심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황장수 소장님께서는 이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해 주셨지만 뭐 국민들의 어떤 바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실망감이 많고 배신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8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 퇴보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조금 황당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냥 우리 국민들이 집 걱정 전혀 안 할 수 있게 집 다 져주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군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속 시원하게 요즘 뭐 사이다 고구마 발언도 얘기가 나오지만 사이다 같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이건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요.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갈망 같은 게 좀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네요. 물론 이제 제가 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 이 허무맹랑하지만 시원하다. 허경영 씨의 말을 듣고 속이 뻥 뚫린다 하는 분들도 많긴 많았어요. 변호사님. 사실 그 말 중에 제일 제 가슴에도 좀 와닿았단 말이 뭐냐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다. 아하. 지금 딱 최수지 씨 연상하는 아마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황당하게 뭐 축지법, 뭐 공중부양, 또 얼마 전에 영상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손 안 대고 운전한다고 하는데 뭐 무릎으로 운전한 거라는 등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서 희화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씨가 그 17대 대선에도 거의 한 근 10만 편 얻었습니다. 그런가요? 9만 보니까 96,756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갈망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형적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찌 보면 역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허경영 그 총재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항상 이제 앞에 있으면 저한테 눈을 바라보라고 하고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런가요? 내 눈을 바라봐요. 하시는데 꼭 이제 자기 이제 공약을 이제 정치권에서 뺏어갔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이제 자기 또 예언하고 예지하셨다고 또 아마 명함에 내가 뭐라 그랬어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함이랑 뭐 이런 걸 한번 추가하실 것 같아서 생각이 드네요. 옛날 허경영 씨가 박근혜 의원한테 한번 피소당한 적이 있죠. 그러네요. 왜냐니까 본인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다. 이주다는 그 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죠. 박근혜 의원과 영애와 뭐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에서 피소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허경영 씨 얘기 중에 저는 와닿는 게 있어요.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결혼 자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3천만 원씩. 근데 요즘 보면 서로 지금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허경영 씨 얘기 중에 확 와닿는 게 불효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 시대의 어떤 간지러운 부분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면 이른바 나이가 차도 지금
처녀 총각들이 이제 결혼을 갖다 하기를 갖다 두려워한다. 뭐 N포 세대란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갖다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흔한 얘기를 보면 부모들이 점점점 소외되는 가운데, 네. 보면 노인들이 좀 소외되는 가운데, 보면 아들 딸한테 버림받는 이런 어떤 사회적 풍조를 갖고, 자 불효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네. 찝기니까 그게 감각이 뛰어난 양반이에요. 네, 황 소장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예산이 400조가 처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예산 중에서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중간에 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 사람이 돈은 많은데 다 도둑질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예를 하나 들자면 저분이 이거 애를 놓으면 한 명당 뭐 1억씩인가 이렇게 준다고 했죠. 네, 그랬었나요? 예. 그런데 저기 보면 우리가 10년간에 151조를 갖다가 출산율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쓰고 실제로 저출산이 아직도 세계적인 가장 낮은 저출산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51조면 1억씩 주면 151만 명이에요. 그건 너무 적어. 그런데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1,5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차라리 개별 가구당 한 명씩 놓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책보다 훨씬 출산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저분 말이 뭐 액수나 이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지만은 네. 국민들이 러프하게 이야기하는 국가 예산이니 뭔 일을 가지고 맨날 여기저기 써봤자 이리저리 다 낭비하고 도둑질 해먹는데 네. 차라리 직접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어떤 뉘앙스를 반영한 거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예, 조금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그러시죠. 네. 400조 중에 130조가 복지 예산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늘 보면은 다루는 것이 복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술술술 셉니다. 물론 뭐 최순실 뭐 이렇게 뜯어먹는 거 말고 네네. 실제 보면 우리 실제 복지 복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좀 챙겨도 상당 부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집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들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 못해도 시원하잖아요. 네. 애 낳으면은 돈 주고 네. 처녀 총각 결혼하면 저 결혼 자금 주고 네.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효자는 사형에 처하고. 네. 아니 네. 이렇게 쭉 저도 얘기하고 쭉 말씀 들어보니까 허경영 씨가 나올 때가 되긴 된 모양이에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네. 나온다고 본인도 그랬죠. 했고. 예. 그때가 내가 나올 때나 뭐 그런 네. 데 했는데 아마 이제 요 얘기만 마무리 하나 질문 드려보고 또 넘어갈게요. 사실 앞서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씁쓸한 어떤 세태 같아요. 지금 다시 허경영 씨 얘기를 들으면서도 일견 좀 시원한 면이 있다? 그렇게 느끼는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이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꼈으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 얘기를 허경영 씨 얘기를 하면서 괜찮은데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겠어요. 네. 물론 아까 황태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굉장히 기행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만 약간 사이다 같은 면이 있어요. 국민들이 딱 들을 때. 네. 아이고 애 못 낳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복지 그냥 돈 주면 깔끔하게 그냥 사람들 애 낳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허경영 씨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솔깃한데 괜찮은데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정치권이 어마어마하게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허경영 씨 얘기까지 다시 지금 온라인상에서 회자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려운 이 시점에 등장한 또 한 사람 바로 허경영 씨입니다. 이틀 전에 한 얘기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상황을 내다보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3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허경영 씨. 뭐 늘 저런 얘기 내다보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데 저건 묘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군요. 근데 거의 그 최태민 씨가 우사 역할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큰 무당이라고 해서.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진짜 더 잘 맞춘 듯한 느낌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2012년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잘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 던져서 많이 막 던져서 그냥 얻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만 해도 이명박 정권 이후에 직후기 때문에 촛불 집회 얘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임덕이 네. 3, 4년에 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언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맞춰 해석을 하는 게 그 습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론적으로 네티즌들이 좀 찾아낸 이야기 같고요. 요즘 또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진짜 실제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인 사람이 누굽니까? 영생교 교주의 딸이었던 최순실 씨가 벌려놓은 사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허경영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조금 수준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한 가지 네. 그 2012년도에요. 허경영 씨 말고도요. 인터넷에서는 유명한 빵상 아줌마라고 있습니다. 이 빵상 아줌마가 네.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누군가가 써준 원고를 읽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2012년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막 뱉어낸 얘기들 중에 우연히 한두 개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거부를 넓게 쳤기 때문에 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신기한 게 네. 그물을 넓게 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건 많은데 네. 그 그물 속에 들어가는 고기의 종류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임기를 단축하고 네. 개헌 정국을 얘기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네. 국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몇 가지 그 주요 단어들이 네. 연결된다는 면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어려운 시점을 타고 또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허경영, 이정희 두 사람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현장 인터뷰를 나왔는데요. 주로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만나다가 오늘은 정치인보다는 기인으로 더 유명한 허경영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해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세우고 공중부양, 축지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허경영 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 중 일부가 현실화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언의 주인공 허경영 씨를 직접 만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허경영 씨가 4년 전에 박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못 지키고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할 것이고 개헌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과거에 하셨잖아요. 박근혜 그만 맞은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만 맞은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공약이라든지 모든 게 30년 뭐 이 5년 앞 내다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박근혜를 내다보는 것은 박근혜 얼굴을 딱 보면은 그게 몇 년도에 뭐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다 보죠. 촛불 민심이 꼭 최순실 때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순실은 도화선이야. 도화선. 실제는 촛불 민심이 무슨 민심이냐. 세월호에 대한 미해결. 그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고 그건 대통령은 그냥 그걸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있고 그런 것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태까지 나는 그런 것이 일어날 줄 예견을 하고 있었죠. 예견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사태가 올 걸 4년 전에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 나는 알았죠. 허경영 씨의 대선 출마 내년에 네. 뭐 내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공식화된 걸로 내년에 대선 출마하실 건지.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박 대통령과의 결혼설 등을 퍼뜨려서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셨어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정부가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대통령 대행 체제가 되면은 대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합니다. 사면 복권이 있습니다. 언제라고 보세요? 시점? 그거는 뭐 금년 말부터 내년 초라고 보면 되겠죠. 내년 초가 좀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본인들은 4월까지 가는 거는 4월까지 간다는 건 4월 달에 종편이 재허가가 납니다. 모든 종편이 재허가가 나요. 그래서 본인들은 4월 달에 3월 달이라는 건 또 헌재 임원들이 재판관에 또 임기가 3월 달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모든 종편, 뭐 이 채널 박근혜를 집중 공격하는 이 채널들이 앞으로 4월에 3월에 재허가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4월로 잡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여러 가지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네. 그건 내가 이번에 책이 나와요. 책이 나오고 내가 대통령 광화문에서 취임식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겁니다. 공중부양을 보여줄 거죠. 그래서 함부로 보여주진 않아요, 지금은.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전화드렸더니 오셨잖아요. 네. 그때 오실 때도 축지법을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나는 항상 길을 가면은 그런 걸 해요. 걸어 다니면. 그 대신에 내가 축지법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나도 좀 운동을 해야 되잖아. 걸어 다닐 때는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권 후보들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 그중에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상가상 그분들의 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철수 염소상이에요. 문재인이 이제 소상이야. 반기문은 개구리상이야. 청개구리상이에요. 펄쩍펄쩍 뛰어다녀야지 앉아서 국내 정치를 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하나도 한 게 없어. 세계 분야. 네, 지금까지 허경영 씨의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들이 상당 부분 있었죠. 자, 그런데도 허경영 씨의 말이 다시 화제가 되는 이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지금의 사태가 그만큼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취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네. 근데 저 머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올림머리죠, 일종의. 그렇죠? 자, 근데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 부분은 또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